그러면은 교수님께서 지금까지 했던 수술 중에 혹시 가장 힘들었던 수술이 있습니까? 20시간 가까이 수술했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수술이 좀 더 보람이 있으세요? 끝나고 나서 결과가 좋으면 당연히 보람이 있죠. 소아 이식 같은 것도 하고 있는데 네. 어린이들 특히 많이 좋아져서 태어날 때는 정말 행복하죠. 막 사랑해요 선생님 이렇게 알려주고.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주세요. 얼마든지. 진짜.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김준상입니다. 오늘 10분 토론에서는 현대의학의 꽃이라고 불리는 기술이죠. 장기 이식, 이와 더불어 장기 기증에 관련된 이야기도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전문가 두 분 모시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숭실사이버대학교 환경안전공학과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과학을 사랑하는 작가로 오늘도 열심히 글을 쓰고 있는 곽재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서울대학교 병원 간담체외과 교수로 일하고 있는 홍석균이라고 합니다. 간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간을 왜 사랑하시죠? 그쪽 일을 하니까. 간담체 외과라는 이름도 좀 멋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약간 요즘 유행어 같기도 하고요. 간담체 뭐 약간 이런 느낌? 아니, 드라마에 나오잖아요. 슬기로운 의사생활도 나오고 하얀 거탑에도 나오고. 그럼 약간 좀 김명민상? 전 조종석 씨를 더 좋아하긴 합니다. 아하. 서울대병원 이익준으로 밀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아하. 그리고 조사를 저희가 또 해보니까 세계 간 이식 학회에서 네. 라이징 스타상을 2번이나 받으셨다. 오. 이름이 멋있잖아요. 야, 아니 근데 라이징 스타 보통 한 번 받는 거 그러니까 아닌가? 라이징 스타를 왜 두 번 받지? 신인상 두 번 네. 받는 느낌 아니야? 이게 신인상은 아니고요. 네. 43세 이하의 이제 젊은 의학자 중에서 와. 연구 업적이 좀 훌륭하다고 평가가 되는 사람들에게 주는 상이라 영광스럽게 어떻게 2번 받게 됐습니다. 젊을 때 두 번. 간 이식을 전공 분야로 특히 선택하신 이유가 있다면요? 다른 수술 같은 경우에는 안 좋아지는 경우도 많고 한데 조금 더 극적이에요, 간이식 수술은. 정말 생사의 갈림길에서 왔다 갔다 하고 정말 막 심장 마사지를 수술장에서 하다가도 성공적으로 간이식을 되고 나서 뭐 1, 2주 만에 건강히 걸어서 나가시는 환자들도 많이 있거든요. 극적인 결과를 보면서 간이식에 대해서 꿈을 꾸고 하게 됐죠.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위해서 저희가 장기 이식술의 역사부터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이 장기 이식술 언제부터 시작됐다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오래된 역사를 찾아보면 항상 뭐 고대 이집트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고대 이집트요? 네. 헐리우드 블록버스터로 성공 거뒀던 미이라라는 21세기에 나왔던 영화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보면 약간 악당으로 등장하기도 하는 인물이 이제 이모텝이라는 인물이 있죠. 있죠. 그 인물의 소재가 되었던 실존 인물 이모텝이 건축가로서도 뛰어났지만 어떤 과학자라든가 의학자로서도 되게 뛰어났다라고 하는데 이 이모텝에 관련된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 예. 코 수술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코 수술. 코 수술이요? 네. 지금으로부터 따지자면 거의 한 4,000년 전쯤 더 전에 옛날인데 그 시대 때 이모텝이 코 수술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장기 이식이 아니라 네. 성형 수술 느낌 그렇지만 아니에요? 예, 피부를 이제 이식을 하는 거죠. 조금 이렇게 범위를 넓혀보면 예. 사실 동물의 장기를 이식한다라는 거 되게 좀 첨단 기술이고 어려운 느낌이잖아요. 예. 그래도 뭔가 비슷한 걸 한 사례가 없진 않아요, 우리나라에도. 있나요? 그러니까 약간 이거는 좀 요즘에 이거를 이식이라고는 안 하는데 예. 남의 몸의 일부를 내가 가져와서 쓰는 것 중에 예. 제일 좀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치아? 치아보다 더 부담 없는 쪽이에요. 머리카락? 머리카락. 맞췄어요? 예. 약간 요즘으로 따지면 가발 비슷한 그런 예. 느낌인데요. 신당서라고 하는 중국의 역사책을 보면 신라 시대에는 이 가발 문화가 대유행을 했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보통 옛날 사람들 보면 남자들은 뭔가 이런 모자 같은 걸 많이 쓰고 다니잖아요. 그죠? 신라에는 가발 문화가 너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남자들은 기본 삭발을 많이 했대요. 머리카락 다 판매하려고. 뭐 어차피 예. 모자 쓰면 안 보이니까. 예. 여성들은 보통 머리카락 많이 드러내고 다니죠. 여성들은 대부분 그렇게 구입한 머리를 붙이거나 장식으로 만들어서 머리에 이렇게 하거나라는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되게 좀 편견이 없었던 거죠. 삼국유사를 보면 또 있나요? 삼국유사 이야기하면 좀 아쉽잖아요. 삼국유사를 보면 어떤 이야기가 예. 있냐면 한 8세기 정도에 신라의 희명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자식을 낳아가지고 기르다 보니까 자식이 눈이 안 보이게 된 거예요. 자식한테 시킨 거예요. 간절하게 좀 기도를 좀 해라. 당시 신라 이제 불교 문화였으니까 관세음 보살 그림을 그려놓은 것 중에 천수대비라고 해가지고 관세음 보살을 눈이 1,000개, 손이 1,000개인 모습으로 그려놓는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가지고 눈이 이렇게 1,000개나 있으시니까 저한테 2개만 주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라라고 했더니 정말로 어느 날 기적적인 그런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눈이 와서 볼 수 있게 되었다. 이야. 라는 그런 게 삼국지에 실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적적인 거죠. 현실로 누가 이렇게 우리 선생님 같은 분이 이렇게 이식을 하신 건 아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열망은 옛날부터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 장기 이식이 이제 되기 시작한 거는 네. 보통 20세기 중반에 신장 이식이 이제 시행되면서 그때부터 장기 이식이 과학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다라고 사람의 경우에 이야기하고 있죠. 그 예전에 동물 이식 같은 거는 실험 차원에서는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것도 그래봤자 1900년대 초반부터 좀 했었고 음. 사람에서 시행한 건 첫 번째 이식이 신장 콩팥 이식입니다. 예. 근데 그것도 처음에는 면역 반응 이런 거부 반응이 가장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처음에 시행했던 거는 일란성 쌍둥이 대상으로 해서 시행을 했던 게 성공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대략 몇 년? 1954년에 처음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1950년대. 네. 그리고 제가 담당하고 있는 간이식 같은 경우는 1963년에 처음 시작했는데 예. 그때는 거부 반응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환자분이 급격하게 금방 돌아가셨고요. 상당 기간 생존했다라고 알려져 있는 첫 번째 간이식은 1967년에 토마스 스타즐이라는 미국 교수님 통해서 그분도 라이징 스타이셨나요? 라이즌 스타인 라이징. 아하. 이미 뜨신 교수님이셔서 아하.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도 있는데요. 1988년에 우리나라는 처음으로 간이식을 시행했습니다. 흔히들 이제 장기 이식하면 당연히 콩팥을 떠올리기는 하는데 왜 콩팥 신장 이식이 가장 먼저 성공했던 건지 얘기를 좀 해주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얼핏 생각해도 콩팥이 두 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유리하겠죠. 음. 생체 이식에서도 생체 건강한 기증자가 있다면 그 중에 하나는 크게 아. 부담 없이 기증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좀 더 그런 면에서 처음 하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은 수술적인 어떤 난이도도 네네. 콩팥을 하는 게 조금 더 쉬운 편인가요? 이 콩팥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실까봐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아무래도 간이 좀 더 어렵긴 합니다. 왜냐하면 혈관 자체가 큰 혈관도 있지만 간에는 담도 그리고 간 동맥이라고 해서 한 2mm 정도밖에 되지 않는 혈관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거를 연결해야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어렵고요. 콩팥은 사실 뭐 그거를 자르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두 개가 따로 있으니까. 근데 간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거를 나누려고 하다 보면 그걸 잘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르는 기술 또한 추가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은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장기가 다른 사람의 몸으로 네. 옮겨가는 게 말로는 쉬워 보이지만 얼마나 어려운 과정일까?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필요한 건지 어떤 기술들이 맞아요. 필요한 건지 좀 사실 얘기해 주세요. 첨단 의학 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잘라서 그냥 외부 다른 사람한테 준다. 근데 그게 정착을 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면역 반응이라고 해서 장기가 사람을 공격하기도 하고 사람 몸 안에 있는 면역 세포들이 그 해당 장기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기껏 힘들게 이식을 했는데 서로 거부 반응이 일어나면서 망가지는 거예요. 정착을 못 하는 거죠. 예. 근데 그거를 이제 1900 한 뭐 중반 요때부터 면역 억제제라고 하는 약들이 개발이 되기 시작하면서 급속도로 이제 엄청 장기 이식술이 발전을 했죠. 그러니까 수술도 물론 수술인데 그 이후에 관리가 어려웠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약 쓰는 것도 되게 잘해야 되는군요. 맞습니다. 그 후에 면역을 네. 억제하기 위해서. 그렇죠. 또 이게 면역이 너무 억제돼 버리면 예. 뭐 다른 뭐 세균 감염, 바이러스 감염도 막 와가지고 그렇겠네요. 몸이 딴 방향에서 또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니까. 너무 또. 세게 써서도 안 되고 네. 너무 약하게 써서도 안 되고. 아. 근데 사실 면역 반응은 장기 이식을 다 마친 다음에 얘기고 장기 이식을 수술하는 과정 자체는 그러면 좀 간단한 거예요? 간단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혈관을 연결해야 되거든요. 대부분의 장기들이 결국 그 장기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들어오는 동맥, 나가는 정맥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요. 그거를 연결해야 되는 혈관 문합술이라는 기술이 필요했겠죠. 혈관 문합하는 기술이 개발된 게 1900년대 초반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동물 실험들도 이루어지고 하면서 점차 장기 이식술을 인간에게서 하게 된 셈이죠. 간 혈관 연결할 때는 뭘로 붙입니까? 실로꼬매입니다. 실로. 실로. 실로요. 그러면 아까 그 2mm짜리 혈관도 결국은 실로꼬매는 그렇죠. 그건 머리카락보다 가는 실로꼬매입니다. 총 수술이 끝나고 나면 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 있는지. 이게 병원마다 좀 다른데요. 저희 예. 병원 같은 아침 8시, 9시 때 시작을 하면 한 2시쯤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빠른 거예요, 그래도. 네. 그러면은 교수님께서 지금까지 했던 수술 중에 혹시 가장 힘들었던 수술이 있으면 20시간 가까이 수술했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다가요? 왜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유착이나 이런 게 심해서 그러니까 유착이라는 건 예전에 어떤 수술을 받았다든지 감염이 있다든지 그러면 장기들끼리 들러붙는 현상이거든요. 그런 걸 박리를 다 일일이 해야 되고 출혈도 많고 그러면서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수술이 좀 더 보람이 있으세요? 끝나고 나서 결과가 좋으면 당연히 보람이 있죠. 소아 이식 같은 것도 하고 있는데 네.
어린이들 특히 많이 좋아져서 태어날 때는 정말 행복하죠. 막 사랑해요 선생님 이렇게 알려주고.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주세요. 얼마든지. 진짜. 여러 가지 속설 같은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저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런 얘기 봤거든요. 기증 받은 사람이 기증해 준 사람의 어떤 성격이나 약간의 습관이나 네네네. 뭐 이런 것들이 발현될 수 있다.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습니까? 게리 슈월츠라고 하는 미국에서 심리학 연구를 좀 하신 분이 얘기해가지고 되게 많이 관심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같이 나왔던 이야기가 세포 기억설이라는 거 나왔거든요. 사람의 어떤 성격이나 기억 같은 게 우리가 뇌에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몸 세포 곳곳에 어떤 형태로든지 스며들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뭐 장기를 다른 사람한테 이식하면 그 사람의 성격이나 뭐 기억이나 이런 게 갈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이게 좀 나왔습니다. 예. 특히 아까 말한 이 슈월츠라는 이분은 자기가 사례를 살펴보니까 한 70건 이상 정도 이식 후에 장기를 기증해 주는 사람의 어떤 성격이나 뭐 이런 게 좀 넘어간 것 같다. 그런 사례를 조사했다고도 얘기를 해가지고 좀 관심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약간 영화나 소재나 이런 걸로는 좀 그럴듯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심장을 이식해줘가지고 나의 마음이 들어온다 이런 게 좀 문학적인 그런 느낌도 있으니까 유행을 했는데 사실은 과학적으로는 대체로 뭐 성격이라든가 뭐 기억 이런 거는 뇌하고 관련이 있다 보니까 다른 장기의 이식으로는 뭐가 그렇게 넘어갈 여지는 없다고 본다라는 게 좀 중론인 것 같고요. 전혀 아니에요. 그나마 무슨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냐면 그게 그렇게 성격이나 기억 자체가 아예 넘어가는 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장기를 가짐으로 인해서 좀 자신의 몸이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소화기관을 이식을 받았는데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소화기관이 갖고 있던 어떤 문제 때문에 항상 뭐만 먹으면 뭐 좀 배가 아팠다 뭐 이럴 수 있겠죠. 그러면 자기도 이제 뭐만 먹으면 배가 아프게 되고 그러면 옛날에는 그 식당 가는 걸 좋아했는데 지금 좀 안 가게 되고 그렇다 보면 뭐 쟤는 옛날에는 활발했는데 왜 좀 소심하게 바뀌었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의 좀 간접적인 영향이 나타나는 게 아닐까. 또 특히 최근에는 장이나 이런 몸 각 부위하고 신경계가 좀 많이 연결돼 있다라는 거에 좀 의학적으로도 주목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몸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 때문에 사람이 좀 바뀐 걸로 보이면 뭐 기억이나 성격이 넘어왔나 뭐 이런 생각이 생기는 것 아닐까 정도의 뭐 추측 추가로 좀 해볼 수 있겠죠.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옮겨와서 그런 게 아니고요. 아팠던 사람이 이제 병원을 자주 다니다가 정말 막 복수가 많이 차고 이랬던 사람이 그런 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병원을 자주 다닐 일도 없고 나 뭐만 해도 힘들어 이런 것도 없어지고 또 하나는 기증했던 뭐 뇌사자분이든 아니면 생체 간이식을 받으신 분이면 가족한테 미안한 죄책감 같은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한테 더 잘해주고 또 계획적으로 약도 챙겨 먹고 이러면서 성격이 좀 바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은 우리나라든 뭐 세계든 그런 장기 이식 술의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우리나라가 사실은 거의 세계 1위입니다. 생체 간이식 같은 경우에는 세계 1위로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예. 인구 수당 생체 간이식 개수 이런 것도 압도적으로 세계 1위입니다. 그만큼 성적이 좋다는 뜻이겠죠. 네. 약간 이유 같은 걸로 좀 짚히는 게 있습니까? 정 때문에 기증을 아들, 뭐 딸, 아니면 가족, 친척이 생체 간이식을 많이 기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친족끼리 이렇게 네. 이식이 이루어지다 특히 보니까 이제 근데 문제는 뇌사자 간이식이 또 적다 보니까 네. 필요한 사람은 많은데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절대 대안으로 안 생각할 되죠. 수 있는 게 생체 간이식인 거죠. 근데 우리나라 또 정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 우리나라 강막 이식도 되게 많이 진행되고 네. 있다라고 해가지고 대충 1년에서 보면 한 500건에서 1000건 사이로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신라 시대 때는 간절한 기도를 해가지고 기적을 바래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지금은 1년에 500건씩, 1000건씩 과학기술의 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 이게 좀 묘한 게 뭐냐면 예. 금년 5월에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됐던 기사인데요. 예. 이 각막 이식 같은 경우에 과거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각막의 80%가 뭐겠습니까? 수입 각막이라고 합니다. 수입 각막.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증이 부족한 거죠. 수요는 많은데. 그렇다 보니까 수입 각막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이식되는 게 과거에는 뭐 한 20-30% 정도밖에 안 됐던 시절도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 80%까지 올라와서 국내에서 이 장기 기증이 좀 더 활발히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옛날에는 이게 기적의 힘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건데 그거를 지금 우리가 서로 돕는다면 해낼 수 있는 건데
조금은 더 잘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쨌든 우리나라의 장기 이식술은 상당히 발달이 되어 있는데 장기 기증에 대해서는 문화가 조금 부족하긴 한가 봐요. 맞아요. 아시아 국가들이 대부분 뇌사자 이식 이런 것들이 다 좀 부족합니다. 왜 그럴까요? 글쎄요, 어떤 문화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음. 뭐 예를 들면 스페인 같은 나라에서는 나는 이식 기증을 안 하겠다 이렇게 서약을 하지 않으면은 그냥 기증을 하는 걸로 이렇게 치부를 한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오히려? 네, 반대죠. 오. 어찌 보면. 그러니까 기본 세팅 자체가 거부를 특별히 하지 않는 한 기증을 하는 걸로 지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좀 자세히 짚어보죠. 우리나라의 장기 기증 현황은 어떻습니까? 뇌사 기증률 같은 거 살펴보면 예. 보통 100만 명의 사람당 뇌사자 기증이 몇 건 일어나느냐 이런 걸로 이제 많이 보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 50명 정도 봅니다. 50명 좀 안 될 거예요. 100만 명 중에 50명 정도는 뇌사 기증 사례가 보인다라는 예. 식으로 이야기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스페인 같은 경우에도 40 몇 명쯤 됩니다. 우리나라 한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한 8명 채 안 돼요. 7.75명 이 정도가 20년대 중반에 나오는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하고 비교를 해보면 뭐 7분의 1 뭐 이렇게밖에 안 되죠. 현저하게 다른 선진국 대비 뇌사자 장기 이식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좀 적은 그런 상황이라고는 할 수 있겠죠. 교수님께서도 뭐 현장에 계시니까 잘 아실 것 같은데 이 장기 기증 절차는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뇌사자가 발생을 하면은 기증을 보호자가 동의를 했어요. 그러면 그걸 기증할 수 있는데 어떤 해당 병원에 잠재 뇌사자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코디네이터 분이 또 계세요. 예. 장기 구득 코디네이터 분이 계셔서 보호자와 연결을 해서 인사를 드리고 뇌사 절차를 설명하게 됩니다. 뇌사라는 거는 상당히 까다롭게 절차를 이루어서 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뇌사가 맞는지 중요하게 평가를 해야 되고요. 예를 들면 뭐 1차 검사, 2차 검사 이렇게 있고 뇌파 검사도 하고요. 각 신경과나 신경외과 선생님이 신경학적 검진도 하게 됩니다. 식물인간, 뇌사 다른 개념이거든요. 예를 들면 식물인간은 뇌간이라고 해서 자발 호흡이나 이런 건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정말 뇌간까지가 망가진 게 맞는지 정말 뇌사가 맞는지 평가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뇌사판정위원회라는 의사뿐만 아니라 여러 직종의 사람들이 다 모여서 정말 뇌사가 맞는지까지 판정을 한 이후에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 것도 생각하게 되잖아요. 어쨌거나 기증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또 기증자 유가족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의 인생의 어떤 마지막을 차지하고 있는 절차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뭐 최근에는 장기 구득 코디네이터라는 분이 동행을 하신다라고 해요. 돌아가신 분이 장기 기증을 다 하시고 다시 또 장지로 갈 때 그 네. 과정까지 삶에서 마지막으로 수술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실 거 아닙니까? 그때 우리나라에 쓰는 말로는 울림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의료진이라든가 직원분들 이런 분들이 도열을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마지막 수술실로 가는 길에서 약간 일종의 의식이죠. 그런 거를 좀 마련해주고 정중하게 예우를 해주는 것을 한 다음에 장기 기증을 위한 수술이 다 끝나고 나면 장지라든가 장례식장이라든가 이런 곳으로 시신을 옮기는 것까지도 요즘에 이제 마지막까지 이렇게 담당을 해서 해주신다고 하니까 최대한 많은 기증을 좀 이끌어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것도 문화도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울림길 아까 말씀하셨는데 계속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해당 병원에 뇌사자가 있을 경우에 그분이 수술장까지 갈 때 방송도 나오고요. 전 직원들, 가능한 병원 직원들이 다 나와서 도열을 하고 묵념을 하고 인사를 드리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죠. 수술할 때도 그래요. 딱 처음에 추모 낭송을 하고 그 다음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안녕을 기원 드리는 거죠. 근데 이 장기 기증을 해준 사람은 장기 기증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해준 사람이 너무 고맙잖아요. 네. 근데 제가 어디서 봤는데 이게 누가 기증해 준 건지는 알 수가 없다고. 네. 누가 줬는지, 누가 받았는지 이런 걸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고마움이나 이런 감사함을 어떻게 표현해요? 그런 경우에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희망 우체통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서 그 사이트에 글을 적으면은 그거를 해당 기관에서 필터링을 한 다음에 기증자분 가족분들이 볼 수 있게 이런 제도도 있습니다. 오늘 뭐 장기 이식술부터 장기 기증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장기 기증에 대한 관심 더 필요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제일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일단 공급이 수요에 비해서 너무나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라는 이야기 안 할 수 없겠죠.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이라는 곳에서 2024년에 발표한 통계를 보면 397명의 뇌사 기증자가 있었는데 장기 기증을 기다리고 있는 대기자는 얼마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54,789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 수요와 공급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조금 더 기증을 많이 하는 문화로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애절한 마음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기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하루에 한 8명에서 9명의 대기자분들이 대기를 하다가 안타깝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의 생명이 떠남으로 해서 여러 명에게 생명을 나눌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기증할 수 있는 장기들이 많다 보니까 한 명의 뇌사자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환자가 많아요. 간을 얻을 수도 있고, 간도 분할 간이식이라고 해서 한 명의 뇌사자가 2명을 살릴 수 있거든요. 여러 명에게 생명을 나눌 수 있다는 그런 좋은 인식이 빨리 널리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에 대한 총평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작가 생활을 데뷔를 한 것이 언제냐? 2006년 4월 22일이었어요. 한 방송사에서 연락을 주셔가지고 당신의 단편 소설을 텔레비전 드라마 60분짜리로 만들고 싶다. 그게 제가 처음으로 글을 써가지고 돈 받고 팔았던 거였어요. 19년 전 2006년입니다. 그 방송국이 어디였겠습니까? MBC 베스트 극장 제635화 토끼의 아리아가 저의 데뷔작입니다. 그런데 그 토끼의 아리아라는 거의 내용이 뭐냐? 되게 구박받고 있는 회사 직원이 있었는데 회장님이 간 이식을 받아야 되는데 회장님이 특이 체질이라 가지고 간 이식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직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내용? 약간 용왕님이 토끼의 간을 가져가는 내용하고 비슷할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그 소설로 쓴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MBC에 이렇게 19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간 이식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 정말 감개가 무량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9월 두 번째 주에 우리나라 정부 주관으로 생명 나눔 주간이라는 걸 운영을 한다라고 하거든요. 생명 나눔. 네. 금년 같은 경우에는 9월 8일에서 9월 14일까지가 생명 나눔 주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명 나눔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생명 나눔 주간만큼이라도 장기 기증 생명을 나눈다는 것에 대한 의미 이런 거를 좀 되새기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간 이식 이야기로 데뷔한 19년 차 작가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제3자의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국민으로서 장기 기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많은 사람을 살리고 싶고 더 많은 보호자분들에게 희망과 이런 걸 주고 싶은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는 게 현재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좀 더 한 사람, 한 뇌사자로부터 여러 명을 구할 수 있고 여러 사람에게 새로운 생명을 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널리 좀 퍼졌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저도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장기 이식과 기증에 대한 이야기 정말 심도 있게 나눠봤는데요. 오늘 저는 우리의 대화가 또 누군가의 심장을 뛰게 할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여기서 저희 토론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10분 토론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